이 책은 총 5부로 나누어져 있고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2부에 해당되는 부분을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협력의 창발. 컴퓨터 대회에서 팀포텟이 거둔 성공. 죄수의 딜레마는 개인관계에서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우에서 흔히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유용하다. 그러나 일장의 명제는 언제나 최고인 단 하나의 전략은 없음을 보여준다. 최선의 전략은 어느 정도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할지는 또 내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상대의 예상에 따라 달라진다. 이 미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죄수의 딜레마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을 흩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행히도 이 분야에 대해 상당한 양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실험을 통해 심리학자들은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가능한 협력의 정도는 각 참가자의 속성, 참가자들의 관계, 게임의 맥락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인자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임에서의 행동이 참가자의 수많은 측면을 반영하기 때문에 죄수의 딜레마는 중앙아프리카에서 나타난 서구화의 영향, 성공지향적 여성이 드러내는 적극성, 주상적 사고방식과 구체적 사고방식이 빚어내는 결과의 차이 등 사회심리학적 문제들을 연구하는 표준 방법이 되었다. 최근 15년간 심리학 초록에 인용된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논문만 해도 수백 편에 달한다. 말하자면 죄수의 딜레마는 사회심리학 연구의 대장균이 되었다. 죄수의 딜레마는 실험의 시험대로 이용될 뿐 아니라 주요 사회적 과정들을 모형화하는 개념적 기초로 이용된다. 리처드슨의 군비 확장 경쟁 모형은 본질적으로 죄수의 딜레마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경쟁 국가 사이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력과 배반의 선택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과점 경쟁도 죄수의 딜레마로 풀 수 있다. 집단의 복지를 위한 집단의 행동 문제도 많은 경기자가 참여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분석할 수 있다. 투표 교환조차도 죄수의 딜레마로 모형화되었다. 사실 중요한 정치, 사회, 경제 과정들을 가장 훌륭하게 분석한 모형들은 대부분 죄수의 딜레마를 토대로 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에 관한 또 다른 종류의 문헌들도 있다. 이들은 실험실이나 현실에서의 실험적 연구를 뛰어넘어 죄수의 딜레마라는 추상적 게임을 이용하여 합리성의 의미라든지 선택이 다른 사람에 미치는 영향,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협력 등 전략적 쟁점들을 분석한다. 아쉽게도 죄수의 딜레마에 관한 이들 세 종류 문헌들 모두 어떻게 하면 게임을 잘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 첫 번째 실험적 문헌들은 대부분 정식 게임을 생전 처음 해보는 경기자들이 내린 선택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경기자들이 전략의 미묘함을 잘 알기는 아직 어렵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죄수의 딜레마를 아무리 많이 경험했더라도 그 경험을 막상 정식 게임에 대입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 두 번째 죄수의 딜레마 응용 문헌들은 현실에서 누려난 경제정치 엘리트들이 한 선택을 연구한 것인데 최고의 수준의 상호가 작용은 상대적으로 워낙 속도가 느리게 변하는 상황에 대한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 별 도움이 안 된다. 정부에서 30 사례가 분석되었다. 세 번째 전략적 상호작용에 대한 추상적 문헌들은 주로 상호 의존적 선택 허용하기, 배반의 세금 부과하기와 같은 변화를 주어 딜레마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거시킨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변형판을 연구했다.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참가자들의 이해가 부분적으로 일치도 하고 상반도 되는 비제로섬 상황에 내재된 전략적 가능성에 대해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때 비제로섬 구조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일장의 명제가 증명하듯 어떤 전략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은 그 전략의 성격뿐 아니라 그 전략에 상호작용해야 하는 상대 전략의 특성에도 의존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첫 번째에서 바로 도출되는데 효과적 전략은 현재까지 전개된 상호작용의 내력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에서 효과적 선택을 조사하기 위한 컴퓨터 대회는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컴퓨터 대회 참가자들은 각 게임마다 협력이나 비협력을 선택하는 결정 규칙으로 된 프로그램을 짠다. 프로그램은 그동안 자신과 상대가 선택한 결정의 내력을 기억하고 다음 선택에서 이 내력을 참고할 수 있다. 만약 참가자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친숙한 사람들 중에서 뽑혔다면 이들은 자신의 결정 규칙이 또 다른 경험자의 규칙과 맞대결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런 경기자 선발은 분명히 예술 수준의 대회를 보여줄 터였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지 알아내기 위해 게임 이론 전문가들에게 바로 그런 컴퓨터 대회 프로그램을 출품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회는 각 참가자가 둘씩 짜여지는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짰다. 대회의 규칙에 공지한 대로 각 참가자는 자신과 똑같은 쌍둥이 프로그램과도 겨루고 반반의 확률로 협력이나 배반을 하는 프로그램 랜덤과도 겨루었다. 각 전체 게임은 정확하게 200게임으로 이루어졌다. 각 게임의 보수 행렬은 1장에서 설명한 것과 비슷하게 했다. 즉 상호 협력에는 양 경기자에게 3점씩, 상호 배반에는 1점씩 주었다. 한 경기자가 협력하는데 다른 경기자가 배반하면 배반한 경기자는 5점, 협력한 경기자는 0점을 얻게 했다. 정해진 시간에 초과하여 실격된 프로그램은 없었다. 각 대전상이 얻는 점수를 더 정확하게 확보하기 위해 라운드 로빈 대회 전체를 5회 반복했다. 종합적으로 12만 번의 즉 24만 번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총 14개의 프로그램이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수학, 사회학 5분야에서 출품되었다. 브록 A에 출품한 참가자들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이들이 얻은 점수와 전체 순위 목록을 실었다. 이 대회의 뛰어난 점의 하나는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공통 형식과 언어로 상호작용하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선발된 참가자들 대부분은 게임 이론 일반 혹은 바로 죄수의 딜레마에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대회의 우승자는 토론토 대학교의 아나톨 라퍼포트 교수가 제출한 티포텟이었다. 이것은 제출된 것 중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훌륭한 전략임이 판명되었다. 티포텟은 맨 처음에는 물론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 뒤부터는 상대가 전수에서 선택한 대로 선택한다. 네, 오늘은 협력의 진화의 일부를 낭독을 해보았습니다. 이기적 개인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는 티포텟 전략.